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출발한 것을 조금도 버티지 못하고 바로 눌림이 나왔고, 처음 1시간이 눌림 이후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 사흘 연속 음봉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해외 시장 또한 논팜 발표와 관계없이 매도가 나왔는데요. 논팜 자체는 컨센서스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지표 발표 후에는 나스닥 선물도 끌어올리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본장 개장하고도 15분 동안 강세를 보이는 등 시장 반응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어제 시황에서 이야기했듯이 지금은 시장이 지표에 바로 반응한 게 아니라 현물을 그냥 닥치고 매도하고 있는 것이 문제죠. 시장이 논팜 때문에 빠진 게 아니에요. 통화시장 또한 엔화만 강세였을 뿐 나머지 비달러들 다 눌렸어요. 그리고 골드, 실버, 카파, 기름 대부분의 원자재들도 강한 눌림이 나왔습니다. 증시가 강력한 리스크 오프가 나온 동안에도 골드의 매도가 나왔다는 것 기억해야 되는데요. 시장 어떻게 봐야 되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상이 스크립트를 먼저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이렇게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있어요. 이거 가입하시면 시황 일찍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합니다. 우리 증시는 강보합 출발 후 5분을 견디지 못하고 시장이 밀리기 시작했어요. 금요일 새벽에 마감한 야간 선물 시장이 2포인트 넘게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우리 증시 시가는 참 약한 것이었죠. 그래도 장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좀 사는가 했는데, 현물 개장 후에는 도대체 며칠째인지 오늘도 외국인들은 현물을 선형적으로 매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장 마감까지 3천억 가까이 현물을 매도를 냈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1,000억 넘게 났죠. 시장이 보합권에서 출발한 상황에서 현물 매도가 또 나오니까 우리 증시는 초반 1시간 동안은 약간은 좀 투매 같은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였죠. 코스닥 선물도 개장 후 1시간 동안 마이너스 3% 가까이 하락한 것이 사실상 하락이 전부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인들은 이번에는 이러한 하락에도 의외로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어요. 저 위에 종합주가지수 2580선에서 개인이 한 2조 정도 현물을 매수한 것을 생각하면 2560선에서는 고작 한 1700억만 매수했는데, 오전에 투매가 나올 때는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거나 매수한 게 아니라 그냥 호가만 빠진 것 같아요. 오히려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한 것을 개인이 받았다가 지수가 반등할 때 잘 익절하고 나왔는데,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 시장은 무려 마이너스 2% 넘는 하락이 나왔죠. 이 월요일에 우리 증시가 아주 심각한 갭 다운에 시달리게 될 것 같아요. 그때 또 투매가 나오는지 잘 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시황으로 돌아와서 오전에 외국인들은 선물을 매도했으나 지수가 이 첫 1시간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밀리지 않자 포지션을 일부 꺾었다가 오후에 다시 매도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마감 무렵에는 포지션을 꺾었어요. 그래서 이번 7월 11일 이후로 증시가 하락한 동안 외국인들은 우리 파생시장에서 그동안 쌓였던 이 롱 포지션을 많이 청산했을 뿐이지 신규로 추세적 선물 매도 포지션은 한 번도 제대로 잡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데이 트레이딩으로도 의미있게 매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현물만큼은 매일 그냥 닥치고 매도를 한데도 그런 매도가 나올 것이라면 좀 선물을 매도해서 뭉개를 볼만 하지만 선물을 제대로 매도한 적이 없다는 것이 좀 의외예요. 옵션 시장에서는 지수 하락에 또 롤링 다운이 나왔어요. 상단 레인지를 360에서 355로, 그리고 하단은 340을 335까지 낮췄습니다. 그러나 내각이 된 풋매도 미결은 꾸준히 손절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콜 클래스는 또 강하게 미결 늘리고 있어서 지수의 추세적 반등은 기대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음 주는 이제 옵션 만기주라 이제는 롤링 다운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래도 이제 금요일 하루 종일 옵션 변동성이 오전 10시 이후에는 꾸준히 살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27.8포인트까지 올랐거든요. 다음 주에 330포인트 내려가는 거는 저는 시장이 충분히 버틸 수 있다라고 봐요. 지난 8월의 저점인 324포인트, 이게 문제인데 다음 만기주에 324포인트 가면 아무리 변동성이 지금 살아있다고 하지만 시장에 또 충격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과연 옵션 시장이 투매를 좀 받아낼 수 있을지 궁금해요. 그래도 이제 8월 초의 하락과 지금의 하락은 차이가 뭐냐면, 그때는 변동성이 낮은 상황에서 빠르게 변동성이 터진 거라면 이번에는 충분히 시장이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스트랭글 매도를 쌓았다가 하단을 지금 풀어놓은 상태죠. 그래서 콜 쪽은 오히려 계속 시간 지날 때마다 콜 매도를 쌓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옵션 시장에서는 이번에 변동성 폭발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월요일에 오전장 언더슈팅이 강하게 난다면
그때는 변동성 한 고점이 나올 것 같은데 일본도 다음 주가 옵션 만기예요. 그 토요일 날 새벽에 마감한 CME 니케이 선물이 하루 만에 마이너스 5%까지 빠졌는데 이 지금 우리 증시만 그런 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뭐 심각한 변동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 금투세 이슈를 얘기를 지난번에도 했지만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인데 금투세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글로벌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살아나는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아래로 한참 더 열려 있다. 최대한 몸을 사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본장 개장 후 약간의 매도세가 있었으나 미국 지표 발표 전에는 매도세가 사라졌고요. 지표 발표 후에는 꾸준히 반등을 해서 전일 종가 수준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본장 개장 후 나스닥 선물 위주로 매도가 시작된과 동시에 유럽 증시도 꾸준히 매도가 쌓이기 시작해서 현물 마감 때는 마이너스 1.8%를 아주 스트레이트로 빼버렸어요. 유럽 증시가 하락 마감한 뒤에는 미국도 반등을 못한 것이지 추가 하락은 얼마 안 했거든요. 유럽 증시 하락 이유에 대해서 뉴스플로는 미국이 고용지표가 컨센서스를 하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고용지표 발표 후 30분 동안은 유럽 증시가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보합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표 때문에 하락했다기보다는 원래 오늘 현물 매도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그게 지표 방표 관계없이 미국 본장 딱 시작하고 나서는 유럽이고 미국이고 현물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해서 하락이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채권 시장은 심한 엇갈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을 보면 단기 채권 강세, 장기 채권 약세, 그리고 유로존 채권 약세 이런 기조가 이어졌다고 봐요. 우선 논팜 발표 전부터 채권 매수세가 있었죠. 근데 이때 엔화도 매수가 들어온 등 오늘 기본 베팅은 논팜이 약하게 나온 것이었다고 봐요. 그런데 밤 9시 30분 실업률은 그대로 4.2%가 찍혔는데 논팜 페이롤은 컨센서스를 하회했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채권 가격이 튑니다. 채권도 강세, 비달러 강세, 골드도 강세, 실버도 강세. 자, 그런데 의외로 쭉쭉 뻗지 못했어요. 아마 이 기본적으로 다 미리 그쪽 방향으로 베팅해놨기 때문에 추가로 올라간 게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팜 약하게 나오면서 달러 인덱스가 강하게 부러질 것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은 야 이거 뭐지? 왜 이렇게 안 가지? 싶었을 거예요. 주가지수 선물도 눌렸던 것이 플러스로 돌았을 뿐 뭐 그렇게까지 강하다고 할 수는 없었는데요. 그렇게 지표 발표 후에 딱 10분 정도만 이러한 움직임이 지속되다가 이후에는 조금씩 차익 실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채권도 눌려, 유로화도 눌려, 엔화도 눌려, 오지단도 눌려. 하여간 이번 논팜이 약하게 나올 것을 보고 베팅한 포지션들이 주말을 앞두고 야 이거 시장 더 안 가겠구나 싶은 것인지 그냥 뭐 닥치고 차익 실현을 해댔어요. 사실 이런 움직임은 논팜이 나쁘게 나온 것에 대해서 논리가 맞지 않는 움직임이에요. CME의 페드워치는 이 50bp 인하에 대한 확률을 좀 더 높여서 반영하기 시작했는데 자 그렇다면 달러 당연히 약세돼야죠. 귀금속 강세돼야 되죠. 채권 강세돼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 본장 개장 후에 나스닥만이 아니라 다우지수도 눌리기 시작하면서 지표 발표 후에 차익 실현 맞았던 단기 채권 얘만 매수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계속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의 채권 가격 상승은 리스크 회피로 인한 것이지 논팜에 의한 반응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통화시장도 정리하면 매크로 지표에 따라서 반응했다기보다는 그냥 차익 실현 맞았다고 봐요. 오늘 오지 달러가 굉장히 중요한 하락을 맞았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뭐 0.68 이상으로도 갈 수 있는 뭐 상품 시장이 상품 통화들이 랠리를 앞두고 마지막 눌림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제 글로벌 시장이 지금 리스크 오프로 돌아선 것이라면 오지 달러가 달린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죠. 지표 발표 후에 비달러 대부분이 강세를 보였다가 차익 실현 맞으면서 음봉이 나왔는데 엔화는 미국 증시가 하락 전환하면서 다 살아났고요. 멕시코 페소화는 페소당 5센트 선을 또다시 깨버렸습니다. 시장이 힘없이 계속 밀리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볼 것은 루니인데 이 루니 또한 유가가 계속 밀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강세를 유지하다가 오늘 강세 전환에 실패해서 9월 월중 저점을 깼어요. 이렇게 되면 통화시장 또한 8월 5일이 자리까지 다시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품시장에서도 닥치고 셀오프의 움직임이 있었죠. 기름은 유럽 세션에서 나름 저가 매수가 들어오다가 이 논팜 발표하고 비달러에서 차익 실현 나온데도 미국 본장 개장 후에 조금 더 올랐어요. 그래서 텍사스 기름 기준 다시 70달러를 살짝 넘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본장 개장하고 나서 나스닥 눌리기 시작하고 다우지수도 처음 15분 동안은 오르다가 닥치고 하락. 그리고 유럽 증시는 뭐 그냥 미국 시작하자마자 계속 빠졌죠. 그러니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밤 11시부터 유가도 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럽 마감 때는 브렌트 기름 기준 70달러 초반까지 내려갑니다. 이때 텍사스 기름은
70달러에서부터 67.17달러까지 그냥 한 번도 반등 없이 내려가요. 워낙 가파른 셋오프가 나오다 보니까 유럽 마감 이후에는 68.16달러까지 반등을 했지만 그래봤자 그냥 반등일 뿐인 것이 어제 처음으로 기름 롱에 대한 의미 있는 스탑로스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직 기름에 대해서 본격적인 숏이 쌓인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번 주에 텍사스 기름이 처음으로 지금 70달러 이하로 밀리면서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반등 시도 있었죠. 그런데 반등에 실패하면서 이번 주에 들어간 롱들은 다 스탑로스가 나왔고 그보다 조금 더 느긋하게 포지션 잡은 투자자들은 브렌트 기름이 70달러 이하로 밀린다, 그럼 그때는 스탑로스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기름 옵션 시장을 보면 풋클래스에는 스마일이 가득 돌았죠. 그러니까 추가 하락에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콜클래스는 스모크예요. 즉 위로 올라가는 건 뭐 한계가 있겠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이제 브렌트 기름이 70달러 이하로 내려간다, 그러면 뭐 일시적으로는 반등도 강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전체 자산 시장의 움직임이 지금 원자재 수요 부진 그리고 리스크 오프, 이러한 달러 강세를 반영한다, 이러면 추세적인 기름 숏이 앞으로도 계속 쌓이는 거죠. 특히 2025년이 공급 확대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원유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사실상 통화량을 늘리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유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자국이 경제를 받치려면 어쩔 수 없이 생산량이 늘려야 되고 지금까지는 오펙 플러스가 어떻게든 담합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번 10월에 그 감산을 중지하려는 계획 취소됐죠. 그런데도 유가는 전혀 반등 못했어요. 그러면 말이 감산 안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그냥 소리 없는 증산이 시작된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그 가이아나 그쪽에서도 이제 또다시 그 증산 계획이 좀 잔뜩 잡혀 있죠. 그래서 유가의 공급 확대 문제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기름 말고도 구리도 논팜 발표 전에 올랐던 것이 발표 후에 차익 실현 강하게 맞으면서 다시 톤당 8,900달러 선으로 내려앉아 버렸고요. 실버도 논팜 발표 전에 계속 강세 보이다가 논팜 발표 후에 차익 실현을 아주 스트레이트로 맞았어요. 무려 3%가 넘게 밀렸는데 상품 시장이나 통화 시장이나 이번 논팜 발표를 앞두고 과한 롱 포지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살아남은 것은 엔화 강세뿐이죠. 시장이 지금 핵심 자산에 집중하고 나머지 자산은 그냥 이익 실현하는 리스크 오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논팜 발표 전 유럽 증시 약세와 함께 눌림이 있었는데 이 논팜 발표 후에 나스닥 중심으로 낙폭을 모두 만회하고 플러스 전환하게 됩니다. 요즘은 이 JP모건 같은 곳에서 이 논팜이 얼마 나온지에 따라서 당일 주가지수 움직임에 대한 예상치를 제공하죠. 컨센서스 하회했지만 실업률 4.2%, 그리고 논팜은 14만 2천. 그러면 그래도 지수는 뭐 하락은 아니고 약간 강세 보일 것이다, 이런 것이 예상치였어요. 자, 그런데 본장 개장 후에는 나스닥 중심으로 강한 차익 실현이 나오게 돼요. 즉 지표 자체는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안 줬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볼 게 있는데 지난 8월 2일 금요일 기억하시나요? 그때 논팜이 11만 4천 건 나오면서 시장이 마이너스 2%대 하락을 했었죠. 근데 그때도 보면 그 전에 ISM 제조업 지수 나오면서 시장이 밀렸다가 그 다음날 아시아선에서 밀려서 갭다운 출발한 상태에서 논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크게 밀렸는데 그때 논팜이 11만 4천 건 나오면서 시장이 충격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 8월 논팜 수치를 리바이즈, 야, 이놈도 그냥 리바이즈 하면 땡인가? 무려 8만 9천 원 낮췄어요. 아마 8월에 그냥 8만 9천 원 발표했으면 시장 완전히 뭐 2%가 아니라 마이너스 3% 넘게 빠졌겠죠. 자, 9월 논팜도 마찬가지예요. 14만 2천이 나왔다고 하는데 10월에 만약에 이 9월 논팜 수치를 개정한다? 야, 그럼 이거 진짜 시장 조작이죠. 뭐 여하튼 간에 그 오늘 2% S&P가 2%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하락한 게 5,403포인트입니다. 그런데 8월 논팜 발표 후에 S&P 지수가 5,400포인트였어요. 제가 지난 8월과 이번 9월에 펀더멘털이 변한 게 없다, 펀더멘털은 계속 안 좋은데 8월에 너무 많은 반등을 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8월에 논팜을 89,000으로 개정을 했어요. 이놈들 참. 자, 여하튼 논팜 발표 후에 시장은 유럽 세션에서 눌린 지수 선물을 꾸역꾸역 당겨 올렸는데 본장 개장 후에 나스닥 중심으로 차익 실현성 매도가 나오고 오히려 그때 다우는 개장 후에 15분 동안 강세였거든요. 그래서 야, 나스닥 눌림 다우 강세 이런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후에 자산 시장 전체, 그러니까 비달러 롱 포지션, 또 원자재 롱 포지션 이런 거 다 강한 차익 실현 매도가 쌓이고 시장 참여자들은 야 이건 논판 결과와 관계없이 그냥 오늘은 닥치고 매도가 나오는구나 이러면서 숏을 쌓기 시작했다고 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본장 개장하고 나서 빅스가 쭉 오르기 시작해요. 이 보통 그 논판 발표하고 나서 주가 지수가 반등한다. 그러면 변동성은 당연히 빠져야 되죠.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서도 빠지는 것이지만 이벤트 소멸로 인한 변동성 하락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장 개장 후에는 변동성이 올랐어요. 그래서 닥치고 변동성이 나와도 모자란 상황이었으니까 좀 특이한 현상이었죠. 또 과거에 시장이 빠질 때는 원데이 빅스만 강세를 보인 것에 비해서 오늘은 28일 변동성, 그러니까 28일짜리 변동성이 있어요. 빅스. 얘도 높은 수준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이후에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야 이건 시장의 하락이 오늘로 끝날 게 아니라 다음 주 아니 어쩌면 9월 전체도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별 종목 중 어떤 업종이 지수 하락을 유도하는가 따질 것 없이 대부분이 업종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에 초점 맞춰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대부분이 기술주 하락이 나온 것이야 뭐 베타가 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8월 한 달간 매일 신고가를 달리던 JP모건이 마이너스 2.38%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하락을 했는데 금융주가 꺾인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 볼 것은 버핏 영감님이 종목인 옥시덴털 페트롤륨이에요. 이번 주 내내 음봉 맞으면서 마이너스 9% 하락을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55달러라는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을 깨고 내려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움직임이죠. 그에 비하면 엑소모빌은 아직 정신 못 차리고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쉐브론 또한 YTD 수익률을 거의 다 반납한 수준까지 내려와 있죠. 제가 이번 주 내내 시황에서 기술주가 조정을 받을 때 전통산업 주식이 강세를 보인다. 그럼 이거는 건전한 순환매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돌아가면서 처음 맞는 순환 매도 장세다. 그러면 시장에서 도망쳐야죠 그냥.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금융주가 눌리고 원자재 주식이 눌린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그렇게 강했던 메타나 아마존 이런 고베타 주식들 꺾인 것도 그렇지만 구글 같은 거 차트 보시면 야 이거 복구 불가능이다. 월요일날 한번 언더 슈팅 세게 나오겠구나. 딱 이런 게 보이죠. 그리고 코인베이스나 로빈훗 마켓츠, 찰스 슈왑 같은 이 증권주들 보세요. 이것도 다음 주에 언더 슈팅 나기 딱 좋은 상태로 마감했어요. 9월은 참 무서운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일중 흐름을 좀 더 살펴보면 시장의 하락이 유럽 세션 마치고 나서 어느 정도 멈췄어요. 근데 새벽 2시 이후에 시장이 반등을 하거든요. 이거는 전형적인 그런 기계적 반등이었어요. 이후에 새벽 4시에 또 재차 반등 시도가 있었는데 종가까지 아래 꼬리를 의미 있게 만들지 못하니까 현물 마감 이후에는 선물이 포지션 스탑로스가 쏟아지면서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3%를 찍기도 했거든요. 우리 시장에서도 아직 제대로 된 투매 안 나타났고요. 미국 증시 또한 투매가 안 나타났다고 봐요. 그래서 변동성이 지금 20포인트 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다음 주에 변동성이 빠지기보다는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지난 8월 5일에 기록한 변동성 35포인트 이거는 좀 쉽지 않다고 보는데 사실 변동성 35포인트가 말이 그렇지 이거 살 떨리는 움직임입니다. 미국도 지금 변동성 20포인트대에 안착을 했다고 그러면 뭐 하루가 S&P 기준으로 하루 2% 오르고 2% 내리고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일중 거래자들한테는 낮은 레버리지를 쓴다 하더라도 굉장히 큰 수익이 날 기회가 생겨요. 이 기회에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2.2% 하락을 하면서 마감했어요. 월요일에 CME 전자거래가 시작되고 나스닥 선물이 추가 하락한다. 그러면 코스피 선물은 330포인트? 그러니까 선물로 12포인트 갭다운이 나오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마켓 메이커들이 지금 하방 배리어를 335까지 잡아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언더슈팅이 나올 것 같아요. 현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는 투매가 한 10분에서 길게는 30분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에 오전장 투매를 잘 견뎌낸다. 그럼 이후에는 시장이 또 제법 큰 반등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추세적 반등이 아니라 일중 변동성 확대됨에 따라서 등락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월요일에 외국인들이 그 바닥에서도 또 현물을 매도한지 그리고 그렇게 큰 갭다운이 났을 때 개인들이 현물 매수에 동참한지를 잘 봐야 되겠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종합주가지수 2580포인트에서 개인이 2조 원 현물 매수를 했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저항선이 될 것이라는 얘기했죠. 자, 이제 월요일에 만들어질 자리가 앞으로 저항선이 될지 지지선이 될지 잘 봐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월요일 CME 전자거래가 시작되고 나스닥 선물이 무슨 이슈가 됐던 갭 상승 출발하게 된다면 야간 선물은 336에서 337선 이 사이에서 출발할 것 같아요. 오전 8시 45분 선물 동시효과 출발이 335 이상에서 출발한 상태로 바로 위로 달린다. 그러면 마켓메이커들이 하단 배리어를 롤링다운 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 이상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바로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롤링다운이 나와야 되죠. 롤링다운이 나올 때 330 이하로 내린지 아니면 레인지를 아예 확 넓혀서 325까지도 내린지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는 옵션 만기주인 상황에서 월요일 미국 시장에서 혹시 있을 언더슈팅만 잘 극복해낸다면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그러니까 양 옵션 프리미엄 급락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에 마켓메이커들이 하단 레인지를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 개장 후 한 30분 동안 만약에 급등도 급락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극외가 옵션만 계속 죽어나간다? 그러면 시장은 더 피곤한 움직임, 그러니까 디지털 점프라고 해서 시장이 갭으로만 움직이고 하루 종일 제자리에서 멈추는 그런 피곤한 장이 될 것 같아요. 이 같은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가 계속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참 답이 없는 움직임 될 것이고요. 아무리 종합주가 지수 2500포인트가 글로벌 증시 YTD 수익률을 보면 어처구니 없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단지 금투세 이슈만이 아니에요. 글로벌 증시가 지금 계속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이 아닌 저항선을 바뀐다? 그러면 레벨 다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나스닥 숏, 다우 숏, 기름 숏, 실버 롱 들고 있는데 실버 롱은 세게 얻어맞았지만 나머지 숏 포지션이 훈훈해져서 올해 하반기는 조금 장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수 자체는 꺾였다고 보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았지만 이 기름 변동성인 OVX 인덱스 이게 37.58포인트로 월중 고가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기름은 다음 주에 좀 언더슈팅 날 것 같아요. 브렌트 기름이 70달러를 깨는 시도할 때 그때 텍사스 기름 숏 포지션도 차례차례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나스닥 숏은 더 아래로 열려있다 보는데 다우 숏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걷어낼 생각이에요. 왜냐면 다음 주는 이제 미국 CPI가 발표될 예정인데 지금 시장의 관심사는 물가도 고용도 아니고 차익 실현이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 이게 관심사인 것 같아요. 8월 5일이 저점까지는 다들 내려갈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쌍바닥 만들고 나서 위로 돌아갈지 아니면 쌍바닥이 아니라 더 부러질지 이게 관심사 같은데요. 베타가 큰 나스닥이 먼저 쌍바닥을 만들 때 다우지수는 상대적으로 덜 내려올 것 같거든요. 이때 다우지수 매도분은 입절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스닥이 위로 제대로 돌지 못하고 더 부러진다. 그러면 나스닥 숏을 그때 싹 걷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실버가 좀 고민인데 이게 실버가 단순 차익 실현인지 아니면 귀금속에 대한 롱들이 꺾이는 것인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비달러 강세가 하루짜리였다면 당연히 추가 매수할 기회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지금 마이크로 스무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잘라내야 되죠. 지금 상품 시장에서는 일주일에 10만 불 터지는 거 우습지도 않아요. 이번 한 주는 지난 8월 마지막 주까지 대부분이 자산군에 신나게 롱이 들어왔던 것이 빠르게 청산되는 것이라 보면 다음 주에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변동성 플레이를 할 것 같아요. 단지 주가지수 변동성만 오른 게 아니라 상품 시장 변동성도 올라와 있어서 여러모로 리스크 관리에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변동성 장세는 사실 젊은 친구들한테는 좀 기회 같아요. 그래서 일중거래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플레이하면 좋은 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